비슷한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도 포함해서 이곳이 과천이 이러한 면이 있었구나 라는 것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앞에서 과천의 우리 지역이라든가 특성, 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교수님과 박사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여기 먼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과천현 지도 여지도인데요. 여기 저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것은 그냥 빨갛게 쓴 것이 아니고, 아까도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과천이 일반적으로 300여 개 되는 객사를 가진, 관할을 가진 그 읍지로서의 중요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특수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여튼 관할로서의 특수한 것도 있지만요. 중요한 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일들이 많이 터졌던 곳이 과천 관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떤 사료적인 것을 읽는다기보다도 저 자세한 거는 그 인쇄해드리신 그 책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이는 빨간 글씨 대표적으로 향교, 읍치, 행궁, 남태령 나머지 이 지역은 사실은 전부 다 그 당시에 조선도 과천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 지역이 다 과천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쪽 권역은 승방평, 동작진 이쪽에 있는 부분은 현재 노량진하고 영등포 관악구고요. 이쪽에 있는 양재천하고 청계산 이쪽은 성남이라든가 다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는 하나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과천만 이렇게 띄워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마치 경복궁에서도 큰 건물도 몇 개 위주로만 하면 나머지 부속 건물들이 차지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떨어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이 그림은 제가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간단히 제가 드린 그 사진 중에서 하나 했는데, 지금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관악산 기슭으로 보시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객사인데, 이 인구라든가 이 크기로 볼 때 사실 이 그림을 여러 시민들께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의 객사가 상당히 양이 안 찹니다. 양이 안 차고 고중으로 얘기해도 밑에 고매기석이라든가 각종 초석을 보면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한 4배 정도까지 확장이 돼야 돼요. 특히 아까도 그 지도 앞에서도 그랬지만은 행궁과 객사와 읍치가 이렇게 3박자가 있는 곳이 조선 팔도에는 2~3군데밖에 없습니다. 아주 독특한 지역이고요. 후기에 들어서서 정조 임금 때 뜨거운 화두가 되었던 것은 조금 이따 곧바로 나올 건데, 그러한 특수한 경우 말고는 굉장히 드문 그런 도시입니다. 현재로서는. 참고로 이 대목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은 관아 위주로 하다 보니까는 조선시대가 나오지만 제가 나름대로 행토사를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너무 과천이라는 지역이 재미가 있어요. 기록에요. 고려사에 많은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제가 그 논문도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관아 얘기하다가 지역적인 얘기 같지만 중요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 관악산에 초적이 많았어요. 고려시대 때. 초적이라고 하면 뭐냐면 산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배자의 입장에서 보면 초적이고요. 양민들이었죠. 그 고려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때 지금 산막사에 있던 스님이신 김윤후 스님께서 용인으로 관악산에 있는 초적들을 무리로, 쉽게 얘기하면 특공대를 조성해서 갑니다. 그 더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만, 그래서 처인성에서 어마무시한 일이 납니다. 세계 그 당시에 최고의 강국을 자랑한 그 몽골을 갖다 물리칩니다. 처인성에서 그때 최고 적장인 살리타의 눈을 맞추거든요. 그게 바로 시작점이 과천이었어요. 관악산이었고. 근데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좀 더 제가 연구를 해서 또 발표를 하기로 하고요. 그것과 같이 이렇게 조선에 이어진다는 그런 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요, 좀 안타깝게 요거는 1920년대인데 요 규모만 봐도 현재 혹시 온원사 가보신 그 시민 여러분께서는 아마 그저께도 저랑 가신 분도 계시지만 금방 비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아까 우리 서 교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가치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잘 사용을 안 했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게 그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재밌는 것은 과천 창의도, 그러니까 이쪽 과천에서요 의병을 모으는 건데 요 당시에 1636년 12월 16일 날 그린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린 거거든요.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636년 12월 16일 날 오전에 인조임금님이 여기를 통해 가지고 강화도로 가려다가 강화도로 실패합니다. 병자호란 때.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발걸음을 돌리냐면 남한산성으로 가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하시면서 결단을 내린 곳이 바로 객사예요. 객사 앞에. 네. 그래서 그 그림을 이 당시에 이분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현감으로 있던 김염조입니다. 풍산김씨 오미동파에. 이 그림은 1636년 12월 16일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린 그림이지만 그린 거는 1860년대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풍산 김씨의 세전 화첩이라는 그 그림 목록에 실려 있는데 여기 세전 화첩에 대한 이 그림에 대한 평가는 과연 이것이 어떤 만큼의 객관적이고 진실성이 있느냐고 볼 때는 저는 95% 이상의 순도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하면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린 8세 손이 김염조 현감의 8세 손이 저희 현감 선정비에 김염조 현감 선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감 선정비가 있어요. 저기에 많은 선정비가 다 있어야 되는데 또 다행스럽게 명성황후의 아버지 민치로 현감의 선정비도 있고요. 김연조 현감의 선정비도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1860년에 이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1860년에 그려요. 1860년대의 과천의 모습입니다. 이게 호연이 여기 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그림 위치가 지금 그레이스 백화점 호프 호텔 뒤쪽에서 그래요.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이 호연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홍살문이 여기 있고 여기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게 무슨 또 상상으로 그린 거 아니냐라고 볼 때 저는 방점을 상상에만 의존하지는 않았다. 왜? 여기 지금 어부들이 있죠? 큰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복개천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선바위에서 경마공원에서 내려오는 거는 꽤 큽니다. 제가 아이들 때문에 교육도 가봤는데요. 여름에 거기 그 개보수를 해놓고 하면은 배 한 척 다닐 수 있어요. 네. 문제는 깊인데요. 거기는 아마 그 밑에 수로를 다 하면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그림이 주는 저희한테 그 의미는 과천 지역이 그렇게 뜨거웠다는 거죠. 네. 이 그림에 대해서 정확히 여기에 뭐 소나무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까지 논할 필요는 없지만 이 당시 세전 서화첩에서 저희한테 주는 메시지는 과천 지역, 그럼 과천 사람이 현재 있는 과천시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시흥, 안양, 의왕에 있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사가 있었다는 그 그림이고요. 현재 저희한테 복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거 앞서서 그림이 하나 빠졌는데요. 우리나라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과천의 그 역할은 대단히 컸었던 거죠. 왜? 임진왜란 때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종묘에는 배양이 안 돼 있지만 광해군이 여기 와서 진두 지휘를 합니다. 2차 분조를 지휘해요. 그러니까 1차 분조는 함경도 쪽에서 해가지고 전선을 갖다가 확대시키면서 조선으로 유리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명나라가 거기 때문에 쳐들어올 수 있게 순만 치안이다라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우리도 이제 조선 도와도 되겠구나. 얘네들이 싸우네. 거기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광해군과 선조였지 않습니까? 선조는 과감하게 보내죠. 그래서 조선왕조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분조가 개념이 발동이 되고 2차 분조 역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 와가지고 저희 과천현에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록에 광해군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주 풍부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기라상 같은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좌의정, 영의정
뭐 다 모두 다 내려옵니다. 그런 기록도 있고요. 요 사진은 작년 겁니다. 작년에 그 도남원에서 출발한 저희 그 정조대왕의 그 능행차 체험인데요. 점점 이것도 너무 앞서가는 것 같지는 모르겠지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한 그러한 철저한 고증이 많이 돼 있어요. 단 아쉬운 건 이게 지금 만안길로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조임금 기본적으로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그리움과 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적인 예가 2차 같은 경우에는 과천에 지나가면서 과천하고 인덕원 사이에 도열해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요. 만나면서 구휼미까지 다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아버지 본 사람, 우리 아버지 혹시 약수하신 사람 해가지고 60세 이상인 사람들한테는 쌀 2말 줄 걸 3말을 줘요. 네. 그러한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길들과 사연이 있는 1차부터 7차까지, 그러니까 6차까지고요. 나중에 12차 때 저는 그 능행에 처음으로 이장한 것도 전 1차로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길은 제가 이제 그 글도 썼지만 충분히 그 만안길도 중요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머니를 갖다가 모시고 수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60 어머니를 배려를 해야 돼요. 친아들이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수가 또는 치도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너무 험한 땅을 어머니 해경궁을 못 모시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과감히 과천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대신 어머님을 모시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치도와 치수가 좀 힘들었던 그런 길보다는 만안으로 새 길을 뚫었다는 것. 대신 이 두 가지 길은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게 그게 올바른 역사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요거는 이제 저희 그 문화원의 강성호 선생님하고 직접 다니면서 만들었는데요. 앞에 이제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천 초등학교하고요. 현재 온원사. 여기는 이제 제가 저기 88 낙지집인데 써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광고료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88 낙지집. 그다음에 여기 현재 나왔던 유구 11단지에 있던 회화나무. 그 회화나무가 괜히 심어지지가 않거든요. 조선에서는 필요한 나무를 심습니다. 특히 회화나무 같은 경우에는 고 비스무리한 향청 아니면 향교 비슷한 그런 관계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 있었던 거는 그거는 99% 순도예요. 여기다가 뭐 개나리 심지도 않고요.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나의 명문에 있는 듯하고 여길 왜 제가 그랬냐면 관아지 중에서 이렇게 자하 동천으로 입구에 들어가는 관아지는 제가 다 조사해봤어요. 대한민국에 동자에 있는 과천밖에 없어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아지 있는 주변에서의 많은 얘기들 그리고 지금 역사적에 내려오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저런 얘기가 있었구나. 그래서 관아는 우리가 이 정도면 우리가 빌려 쓴 후세한테 저희가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들한테는 그대로 전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왜냐하면 더 길게 하면 자꾸 시간이 올라가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